You're one of the greatest con men of all time. 비행기 기장, 변호사, 의사를 사칭해 거액을 챙긴 남자 프랭크 에버그네일.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그는 이후 FBI와 은행에 사기 방지법을 강의하며 새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문 지식 하나 없이 주변 사람들을 전부 속이며 몇 년간 FBI를 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Hello, Carl. 최근 몇몇 기자들이 프랭크의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고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해온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진짜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정체에 대해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I studied for it for about 3 or 4 months. I passed it. Well, I'm the only man to ever successfully escape from the Atlanta Federal Penitentiary in Atlanta. 우선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주장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직접 인터뷰에 밝힌 바에 따르면 프랭크는 6년간 비행 조종사를 사칭해 26개국을 무료로 돌아다녔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과정에서 실제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고, 1년간 의사를 사칭하며 실제 환자들 진료를 보며 7명의 인턴을 길러냈고, 이후 그는 FBI에 붙잡혔지만 비행기의 변기를 뜯어내어 탈출했고, 딱 한 번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도 탈출했다고 말했죠. 프랭크가 처음 유명해지게 된 것은 진짜를 찾아라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부터였습니다. My name is Frank William Abagnale. 이 프로그램은 패널들이 3명의 출연자 중 진짜 프랭크가 누구인지 맞히는 게임이죠. 프랭크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진짜 프랭크는 무조건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랭크는 이슈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Never actually stole anything. 이슈에서 패널들은 아무도 프랭크를 진짜로 믿어주지 않아 프랭크는 상금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프랭크는 조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도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프랭크는 사기 행각을 늘어놓아 큰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러자 MC였던 조니 카슨은 박수를 치는 방청객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Look at this. They like this. Everybody likes a good scam. I mean, secretly.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기꾼을 싫어하지만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예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박수를 쳤고 프랭크를 호감형 사기꾼으로 받아들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프랭크가 말재주가 있고 웃겨서도 있지만 범죄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로 피해를 본 것은 가난한 노인이나 이웃집 시민이 아니라 항공사, 병원, 은행 등 대형 기관이었기 때문에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를 용서하기 쉬웠고, 일부 사람들은 프랭크를 현대판 로빈훗이라며 영웅으로 인식하기도 했죠. 하지만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범죄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은 그가 말한 이야기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범죄 행각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이라기보다 그냥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좀도둑에 가까웠던 것이죠.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처음 사기를 친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프랭크의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살았는데 자신이 이혼하면서 아들이 엇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프랭크는 청소년 시절 지역 깡패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러자 프랭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바를 시작해보라고 권유하며 대신 자신이 기름값은 대주겠다고 했죠. 프랭크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프랭크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의 관심을 끄는 것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프랭크는 아버지에게 받은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등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되팔아 돈을 챙겼죠. 프랭크에게는 이익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프랭크의 아버지는 아들을 비행 소년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랭크는 해군에 자원했으나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방출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 이때 이후부터 그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을 드나들게 되었죠. 그가 첫 번째로 경찰에 붙잡힌 건 해군에서 나오고 딱 2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저지른 범죄는 1급 위조와 3건의 절도로 이때부터 수표 위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죠. 그가 방송에서 자랑하는 것과 달리 수표 위조는 직원들이 한눈에 알아차릴 정도로 엉성했습니다. 다음 달 이번에 프랭크는 신분을 위조했습니다. 경찰인 척 허리에는 장난감 총을 차고 종이로 만든 경찰증을 가지고 그라마탄 애비뉴 300번지 아파트의 문 하나를 두드렸죠. 아내는 루스 몽갈렐로 여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프랭크는 루스의 딸을 조사하기 위해 나왔다며 딸이 집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루스는 딸은 지금 집에 없고 오후가 되어야 집에 오니 그때 다시 오라고 프랭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이상한 사람이 문 앞에 찾아와 경찰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물었죠. 경찰은 이 전화를 받고 루스 여사의 집에 미리 잠복했다가 프랭크가 다시 집에 찾아오자마자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프랭크는 허술한 범죄를 벌이자마자 들키게 된 것이죠. 법원은 그에게 그레스랜드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바하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프랭크는 자꾸 범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걸려서인지 아예 뉴욕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넘어가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동수단과 용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이번엔 아빠의 친구 차를 훔쳤고 자동차 수리점에서 수표를 훔쳐 달아났죠. 하지만 이마저도 그는 얼마 못 가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프랭크가 경찰에 붙잡힌 사진인데 경찰이 도난차를 조사하고 있고 프랭크가 운전대에 앉아있는 사진이죠. 하지만 프랭크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훔친 자동차 값을 물어주었고 그렇게 프랭크는 쉽게 풀려나게 되죠. 이후 17살의 프랭크는 드디어 영화에서처럼 비행기 조종사를 흉내내기로 결심합니다. Hi, are you deadheading? What? Are you my deadhead to Miami? Yes. 범죄를 위해 그는 유니폼 회사에 전화해 항공사 유니폼을 하나 구했습니다. 비용은 앞서 자동차 수리점에서 훔친 수표로 지불했죠. 이후 그는 언론사에 연락해 자신이 비행기 조종학교를 졸업했다며 기사를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당시 실렸던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 10대 시절 프랭크의 허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아메리칸 항공학교를 뉴욕주 최고의 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라며 단순히 항공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라 굳이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죠. 물론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붙잡혀 법정과 감옥을 오간 프랭크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시간이 없었죠. 이 기사가 난 후 바로 다음날 경찰은 프랭크를 잡으러 왔습니다. 수표를 훔친 것이 뒤늦게 걸린 것이죠. 본격적으로 비행기 조종사를 사칭하기도 전에 프랭크는 3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20살이 된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감옥에서 나와 이번에는 트랜스 월드 항공 조종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역시나 그는 유니폼을 마련해 입었고 공항을 돌아다니며 비행기 조종사인 척했죠. 그러다 프랭크는 범죄 타겟을 한 명 발견합니다. 바로 스튜어디스 폴라 팍스였죠.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폴라 팍스에게 다가가 그녀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친절했던 폴라 팍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종사 프랭크를 거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때부터 프랭크는 폴라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폴라의 근무 스케줄을 알아내어 그녀가 착륙하는 공항에 미리 나가 마치 우연히 그녀를 만난 척 연기했죠. 처음에는 폴라도 우연인가 싶었지만 계속되는 우연에 이상하다 느낀 폴라는 프랭크로부터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라는 또 프랭크를 우연히 공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폴라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고 폴라는 고향에 가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랭크는 자신도 따라가겠다며 운전까지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폴라 부모님의 집이 있는 베턴 루지로 가게 되었고 이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며칠 뒤 프랭크는 폴라 부모님의 집에 혼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 기억나시죠? 그때 폴라랑 같이 왔었는데 오늘 휴가라서 찾아왔어요. 폴라의 부모님은 프랭크가 딸의 친구라 생각해 반갑게 맞아주었고 집에도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프랭크를 위해 식사도 차려주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죠. 심지어 프랭크가 편하게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에게 집 열쇠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프랭크는 자신도 얻어먹을 수만은 없다며 폴라의 부모님을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고 꽃도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돈은 그가 폴라 부모님의 집에서 수표를 몰래 훔쳐 마련한 돈이었죠. 동시에 프랭크는 폴라 부모님의 집에 머물면서 베톤루지 동네 교회의 목사와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목사에게 자신이 사회복지 석사를 졸업했다며 지역장애 아동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목사는 그의 거짓말에 감동했고 루지아나 스테이트 대학교에 혹시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몇 마디 나눠본 교수진들은 그가 바로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일자리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죠. 이를 이상하게 느낀 목사는 트랜스월드 항공에 전화를 걸어 혹시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항공사에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알려주었죠. 목사는 바로 이를 경찰에 알렸고 1969년 2월 14일 프랭크는 또 한 번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그는 12년의 보호관찰형을 받게 되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폴라의 부모님은 절망했습니다.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건 저희 집에까지 나타나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겠어요. 한편 프랭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아래에서는 범죄를 자유롭게 행할 수 없으므로 아예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결국 붙잡혀 프랭크는 다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 프랭크는 비행기를 탈출하는 상상을 했고 이걸 나중에 사실인 것처럼 허풍을 떨었던 것인데 실제로는 비행기 화장실 좌석을 뜯어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당연히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통로가 너무 좁아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크기라고 하죠. 한편 미국으로 돌아온 프랭크는 이번에도 비행기 조종사를 사칭하기로 합니다. 그는 팬 아메리칸 항공 조종사 유니폼을 입은 뒤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스튜어디스 채용 모집을 했죠. 그리고 여학생들이 다가오면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 겸 의사라며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학생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채용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죠. 얼마 뒤 그는 팬 아메리칸 항공 수표를 위조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이 프랭크가 말한 무용담과 가장 비슷한 부분인데 실제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프랭크는 자신이 팬 아메리칸 항공에서 훔친 돈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했지만 $2.5 million worth of bad checks. 하지만 실제 그가 훔친 돈은 1448불로 19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쨌든 액수는 작았지만 수표 위조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 신뢰를 흔드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FBI가 연루되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영화에서는 톰 행크스가 연기한 조셉 셰이죠. 하지만 프랭크가 홍보한 것처럼 FBI는 프랭크를 붙잡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프랭크는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금방 잡혀 10년형 감옥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프랭크는 감옥에서 탈출했고 이에 대한 벌로 추가 2년 징역형을 더 살게 됐죠. Well, I'm the only man to ever successfully escape from the Atlanta Federal Penitentiary in Atlanta. 프랭크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탈출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당 교도소에 문의해보니 프랭크는 이 감옥에서 탈출은커녕 수감조차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탈출한 감옥은 콥 카운티 구치소라는 지역의 작은 감옥이었고 이곳은 아직까지도 수감자들이 꽤 빈번하게 탈출하는 곳이죠. 이후 프랭크는 2년을 감옥에서 보낸 뒤 보호관찰로 풀려나게 됩니다. 프랭크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는 나름대로 직장을 갖는 것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에서 잘렸는데 면접에서부터도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떼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1974년 프랭크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또 한 번 비행기 조종사를 사칭했고 아이들의 캠프를 운영하는 곳에 취직했으나 여기에서는 동료의 카메라를 훔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벌금형으로 끝이 났고 또다시 무직이 된 프랭크는 이후 고아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보호관찰관은 프랭크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나왔고 자기 집 차고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항상 눈 밑에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1975년 일자리를 구하던 프랭크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건 바로 은행에 위조범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근처 은행을 찾아가 자기 강의가 별로면 돈을 아예 안 줘도 되고 강의가 괜찮아도 50불만 주면 된다. 대신 소문만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고 이후 그는 강연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프랭크는 강연을 하면서 점차 자신의 경력을 부풀렸습니다. 사실 그는 수표를 훔쳐 위조하는 흔한 잡범에 불과했으나 본인이 대기업과 FBI를 속이는 천재 사기꾼으로 썰을 꾸며냈죠. 책 살로니카의 아이들은 거짓말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은 남에게 호감을 사고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해요. 인간이란 이해하기 힘들 만큼 애정에 굶주린 존재거든요. 실제로 프랭크의 거짓말은 점차 늘어나 18살부터 21살까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의사로 1년 일했다, 검사로 1년 일했다, 교수로 2학기 일했다 등의 황당한 내용이 추가되었죠. 이렇게 부풀려야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기 때문인데 하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프랭크는 18살부터 21살까지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느라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랭크는 자신이 18살이었을 때 조지아주 메리에타에 있는 콥 종합병원에서 1년 동안 소아과 수석의사로 근무했다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고 레지던트 7명과 간호사 42명을 감독했다고 주장했죠. 어떻게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프랭크는 대학 도서관에 찾아가 의학 저널과 교과서를 외웠다고 답했습니다. 나는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뭐든 쉽게 외울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말을 옮길 수는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나오면 함께 일하는 의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거기에 자신은 동의한다 고만 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도 그대로 실렸었죠.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Bicycle accident, fractured tibia about 5 inches below patella. Dr. Harris, do you concur? 하지만 당시 병원에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근무조가 아예 없었고 야간 소아과 의사라는 직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의사라고 말했던 시기에 사실 프랭크는 뉴욕 컴스톡에 있는 그레이트 매도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죠. 또 프랭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루이지애나 주 변호사 협회에서는 프랭크가 본명 혹은 다른 가명을 이용해서 시험에 합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는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실에서 차관보로 근무했다고 하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죠. 프랭크는 TV나 연설에 나와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 started getting older, and so consequently I started realizing this is not the way I want to live my life. 현재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FBI나 은행 등의 기관에 도움을 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죠. 그의 마음은 진실일지 몰라도 최근 행적을 보면 여전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FBI와 함께 일하는 것도 증명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인데요. FBI 측에서는 애초에 잡범 프랭크에 큰 관심이 없었고 그를 붙잡은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자신을
붙잡은 FBI 요원과 친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그가 방송에 나와 유명해지고 나서 다시 연을 이어갔을 뿐이죠. FBI에서 일하다 델타항공의 회사 보안팀 부회장이 된 진 스튜어트에 따르면 프랭크가 저지른 범죄는 범죄 전문가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공학을 자동차 절도범에게 물어볼 이유가 있나요? 절대 아니겠죠. 그가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라고 일축했죠.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TV에 나오기 시작한 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사람들은 그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프랭크에게 왜 어떤 병원도 법원도 그가 일했다고 하는 곳이 없냐고 질문하기도 했죠. 그러자 프랭크는 당연한 거 아니냐며 그건 병원이나 법원 쪽에서도 부끄러운 문제인데 누가 맞다고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캐치 미 이프 유 캔 영화가 개봉하며 프랭크는 더욱 멋있는 인물로 변모합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를 2배로 부풀렸고 주된 범죄 활동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죠. 영화의 대본을 쓴 제프 네이선스는 영화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실을 기반으로 쓸 필요는 없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신 영화는 어린 소년이 어떤 감정을 거쳐 범죄자로 진화했는지 그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죠. 제프는 대본을 쓰기 위해 여러 번 프랭크를 대면했는데 그럴수록 그는 알기 어려운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화가 개봉하고 난 뒤 프랭크는 더욱 유명해졌고 여러 곳에서 프랭크를 강연가로 섭외했습니다. 구글, CNBC 방송국 등에서 프랭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등을 강연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막아두었고 논란을 의식해서 이 영상에 담긴 콘텐츠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으며 이 안에서 설명된 행동들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고 덧붙였죠. 논란이 계속되자 프랭크는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의 진위를 의심하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면 그거야말로 세계 최고의 사기꾼 아닌가요?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남을 사칭하고 살아온 소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설 살로니카의 아이들의 주인공 니코 크리스피스입니다. 원래 니코는 거짓말을 전혀 못하고 사실만을 말하던 소년이었지만 전쟁 중에 가족들과 헤어지며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죠. 이후 전쟁이 끝나고 니코 크리스피스는 여러 신분을 사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다페스트에서 10대 학생 행세를 했고 이후 파리로 넘어가 대학생 행세를 하다가 1950년에는 영국으로 넘어가 토마스 게르겔이라는 이름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다니기도 했죠. 하지만 병적 허언을 앓는 사람이 흔히 그러듯 니코는 계속해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니코는 영화계에서 일하기 위해 보조 출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니코는 전쟁을 겪었다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처음엔 의심하여 사람 죽여본 적 있어? 라고 물었고 니코는 나치들만요. 나치를 많이 죽였어요. 거짓말했죠. 그러자 상대는 웃으면서 그를 전쟁 영웅이라 치켜 세워줬습니다. 하지만 니코는 마음이 찝찝했고 그 이후 두 번 다시 영화 세트장에 발을 들이지 않았죠. 대신 니코는 영화 투자 부문 쪽으로 나아갔고 그 분야에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거짓말에 익숙했던 니코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영화가 흥행할지 쉽게 알아챘죠. 그 후 니코는 두둑한 보수를 받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니코는 매일이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망령들에 시달렸고 자기의 섣부른 거짓말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각났죠. 때로는 니코의 부모님이 꿈속에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그랬니? 니코를 추궁했고 그럴 때면 니코는 새벽에 동네를 몇 시간이고 걸어다닌 끝에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죠. 불면증 때문에 니코는 낮에 출근할 수 없었고 밤에만 업무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 불렀지만 할리우드에서는 오히려 그런 점도 매력적으로 봐들였죠. 다만 니코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힌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확인해보니 미국에서 그가 사용하던 네이트 귀딜리라는 이름의 학생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 등록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영화사 소유주였던 로버트 영은 그에게 혹시 학교를 속였냐고 물었습니다. 니코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게 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니코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영은 지금껏 그래왔듯 영화 성공작만 잘 고르면 된다고 했죠. 이후 니코는 매일 신문을 보며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기사가 실려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코는 불안했습니다. 대학을 속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연 니코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소설 살로니카의 아이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과 그 속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전쟁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주인공 니코와 형 세바스티안은 어떤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과 믿고 있던 진실이 거짓일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로 전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미치 앨범의 신작 소설로 출간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너무 재밌는 책이니 올여름 감동적이면서도 재밌는 소설책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살로니카의 아이들, 저자 미치의 앨범.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